새벽 5시, 아직 동이 트지 않은 푸른 어둠이 충남 계룡대 특공여단 훈련장 위로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는 것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는 육중한 군화 소리와 뼛속까지 파고드는 우렁찬 구령 소리뿐이었습니다. 전방을 향해 발사, 격발! 20명 남짓한 최정예 특공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가상의 적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그들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고 눈빛에서는 실전을 방불케 하는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이 강철 같은 부대를 지휘하는 심장부, 그 중심에는 놀랍게도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키 165cm 남짓의 작은 체구, 하지만 굳게 담은 입술과 단단하게 다져진 어깨, 그리고 그 어떤 위압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듯한 예리한 눈빛은 그녀가 이곳에 서 있는 이유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안서현 중위. 30살의 나이로 특공여단에서도 핵심이라 불리는 작전과장을 맡고 있는 그녀는 오직 실력 하나만으로 이 거친 남자들의 세계에서 자신의 자리를 쟁취해온 보기 드문 여성 군인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어김없이 새벽 훈련을 직접 지휘하며 부하들에게 완벽,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3소대, 전원 엎드려 뻗쳐 자세로 전방 30m 이동, 실시! 서연이 손에 든 확성기를 통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카랑카랑하고 단호했습니다. 속도는 10m당 30초 이내로 유지한다. 뒤처지는 대원은 연대 책임이다. 악! 하는 함성과 함께 부하들이 일제히 몸을 낮춰 흙바닥 위를 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거친 숨소리 사이로 대열 뒤쪽에서 몇몇 대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지막이 새어나왔습니다. 아, 저 독사 같은 여자 또 시작이네. 피곤하게 진짜. 그러게 말이야. 여자가 유나는 혼자 다 떨어. 꼭두 새벽부터 이게 무슨 고생이냐고. 그들의 투덜거림은 교묘하게 훈련 소음에 묻혔지만 서현의 예민한 귀는 그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미간이 순간 아주 미세하게 찌푸려졌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모른 척했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3년 전 모두가 불가능할 것이라 말했던 특공여단에 자원하여 배치받은 첫날부터 그녀는 늘 이런 보이지 않는 벽과 싸워야 했습니다. 여자가 특공대에서 뭘 할 수 있겠어. 분명 윗선에 누가 봐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 얼마 못 버티고 나가 떨어지겠지. 수많은 편견과 시기 어린 시선들이 그녀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서현은 단 한 번도 그들의 말에 말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실력으로, 결과로 대답해왔습니다. 그들보다 더 빨리 달렸고, 더 정확하게 쐈고, 더 완벽하게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그녀의 피나는 노력 앞에 대놓고 그녀를 무시하는 사람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물밑에서는 그녀를 향한 차가운 시선과 멸시가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서현은 엎드려 기어가는 대원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자세가 흐트러진 병사의 등을 군화 앞코로 툭 쳤습니다. 김일병, 허리 내려. 자세가 무너지면 적의 표적이 될 뿐이다. 정신 안 차리나.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에 김일병은 화짝 놀라며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서연은 다시 확성기를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휘관으로서의 냉철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전원, 목표 지점까지 10초 남았다. 속도 올려. 동쪽 하늘이 서서히 잿빛에서 붉은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장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서연은 오늘도 어김없이 자신과의 외로운 싸움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차가운 무시와 편견이 곧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폭풍은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자존심, 그리고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 처세력의 고방. 혹독했던 새벽 훈련이 끝나고 장교들은 땀이 채 마르기도 전에 대대장실로 소집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대규모 폭파 훈련에 대한 최종 점검 회의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눅눅한 땀 냄새와 군인 특유의 긴장감이 뒤섞인 회의실 안에서 안서연 중위는 언제나처럼 가장 많은 시선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부대의 유일한 여성 소대장이었고 그것은 그녀의 어깨를 늘 보이지 않는 무게로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1. 9년의 침묵.
김태호 대대장이 두꺼운 훈련 계획서를 넘기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야전 군인으로 목소리는 굵고 저렁저렁했지만 복잡한 문제보다는 단순 명료한 것을 선호하는 타입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실시할 폭파 훈련에 대해 마지막으로 논의하겠다. 이번에는 실전과 동일한 양의 TNT 폭작을 사용한다.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니 각 소대장은 정신 바짝 차리고 임해야 할 것이다. 알겠다? 예, 알겠습니다. 소대장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서현 역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대대장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며칠 밤을 새워가며 훈련 계획서의 모든 부분을 검토하고 또 검토했습니다. 부하들의 목숨이 달린 일이기에 그녀는 단 하나의 작은 실수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각 소대장별로 폭약 설치 구역과 임무를 최종 확인하고 특이사항이 있다면 지금 바로 보고하도록 각 소대장들이 차례로 자신의 준비 상황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서현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조용히 손에 들었습니다. 대대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태호 대대장이 약간 귀찮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서현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지나치게 꼼꼼하고 원칙을 따지는 그녀의 성격을 조금 피곤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안중이, 뭔가 문제라도 있나? 네, 대대장님.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폭약 설치 구역과 대원 대피 구역 사이의 안전거리가 저희 군 규정보다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연의 말에 몇몇 소대장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준비해온 자료를 펼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150m로 설정되어 있지만 이번에 사용하는 폭약의 위력을 고려했을 때 규정상 최소 200m 이상은 확보해야 합니다. 50m가 부족합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안전거리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지적은 명확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녀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최민준 상사가 코웃음을 치며 비꼬는 말투로 끼어들었습니다. 하하, 안중이 그렇게 겁이 나면 그냥 뒤에서 구경이나 하지 그래? 뭘 그렇게 바들바들 떨어? 여자가 이런 위험한 훈련에 끼어들 필요가 있겠어? 최민준 상사, 그는 임관 15년 차의 베테랑이었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권위주의와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사사건건 서현을 못마땅하게 여겨왔고 기회가 될 때마다 그녀를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최 상사님, 안전수칙은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군인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원칙? 원칙? 아이고, 우리 원칙주의자 나셨네. 최민준이 과장되게 팔을 저으며 그녀를 조롱했습니다. 안중이, 현장에서는 말이야, 그깟 종이 위에 쓰인 원칙보다 경험이 더 중요한 법이야. 당신이 폭약을 직접 다뤄본 게 몇 번이나 된다고 나한테 원칙을 가르치려 들어? 그의 말은 명백한 인신공격이었습니다. 서연의 실력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녀의 성별과 경험 부족을 들먹이며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했습니다. 다른 소대장들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서도 베테랑인 최민준의 심기를 거스를까봐 애써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금의 동요도 없는 차분한 목소리로 최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정확히 73번입니다. 뭐라고? 최민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임관 후 지금까지 폭파 훈련을 총 73번 지휘하고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73번의 훈련 동안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모든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완벽한 실력은 부대 내에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으며 특공여단에 배치된 이후 모든 훈련평가에서 최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최민준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달아올랐습니다. 실력으로 반박당하자 그의 열등함은 더욱 큰 분노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어색해진 분위기를 수습한 것은 김태호 대대장이었습니다. 좋다. 안전거리는 안중이 의견대로 조정하도록 하지. 중요한 지적이었어. 다른 의견 있는 사람? 하지만 최민준은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대대장님, 저는 반대입니다. 그렇게 과도한 안전조치는 오히려 훈련의 현실성을 떨어뜨릴 뿐입니다. 실전에서는 그런 여유로운 안전거리를 확보할 시간도 공간도 없습니다. 그의 말에도 일리는 있었습니다.
훈련은 실전과 같아야 한다는 것은 군의 오랜 원칙이었습니다. 서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최 상사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에서 사고가 나면 실전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임무는 살아남아서 적과 싸우는 것입니다. 야, 안서연! 마침내 최민준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네가 뭔데 지금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대꾸를 해? 나이도 계급도 짬밥도 다 내가 위인데 어디서 건방지게. 회의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살얼음판처럼 변했습니다. 서연은 최민준의 분노를 정면으로 마주하면서도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사님. 제가 표현이 과했다면 사과드립니다. 다만 부하들의 목숨이 달린 안전 문제만큼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태호 대대장이 급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만, 다들 진정해. 안전거리는 규정대로 확보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한다. 더 이상 이 문제로 왈가왈부하지 않도록 이상 회의 마치겠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썰물처럼 빠져나갔지만 서연은 혼자 남아 훈련 계획서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폭약의 종류, 기폭장치의 상태, 대피 경로, 응급의료팀의 배치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녀에게 부하들의 안전은 자신의 자존심보다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번 훈련이 어쩐지 처음부터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안타깝게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싸늘한 공기만이 남은 대대장실. 안서연 중위는 홀로 자리에 남아 방금 전의 소란이 거짓말이었다는 듯 묵묵지 훈련 계획서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편끝은 폭약의 배치도와 대원들의 대피 경로를 몇 번이고 다시 그리며 혹시 모를 위험 요소를 찾아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최민준 상서의 모욕적인 언사로 인한 분노나 상처는 이미 부하들의 안전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 뒤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지난 3년간 이 거친 곳에서 살아남은 방식이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훤칠한 키에 반듯한 인상을 가진 그녀와 같은 계급의 장교였습니다. 서연아, 또 혼자 야근이야?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서현은 고개를 들어 그를 보고는 경직되었던 얼굴에 비로소 옅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지훈 오빠, 웬일이야? 그녀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윤지훈 소령. 현재 대한민국 군의 심장부인 육군본부, 그중에서도 총장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엘리트 장교였습니다. 그는 서현과 육군사관학교 동기이자 그녀가 군생활 동안 유일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한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너 보러 왔지, 웬일은. 오늘 회의 때 일 다 들었다. 지훈이 서연의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최민준 그 자식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너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했다며? 괜찮아, 이제 익숙해. 서연이 쓴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지훈의 미간이 더욱 찌푸려졌습니다.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야, 서연아. 그건 명백한 모욕이고 인권 침해야. 네가 왜 그런 부당한 대우를 참아야 하는데. 참는 게 아니라 이겨내는 거야, 실력으로. 고집은 여전하구나. 지훈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서연의 어깨에 손을 가만히 올렸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따뜻한 위로와 함께 깊은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아시면 아마 난리가 날 거다. 당장 이 부대 전사를 뒤집어 놓으실 텐데. 그의 말에 서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비밀을 들킨 아이처럼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빠, 그 얘기는 여기서 꺼내지 마. 그렇습니다. 그녀가 이 부대에서 철저하게 숨기고 있는 가장 큰 비밀. 그녀의 아버지는 바로 현재 대한민국 육군을 이끌고 있는 총사령관 안태준 육군 참모총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부대에서는 물론 가장 친한 몇몇을 제외하고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실력이 아닌 아버지의 지위와 후광으로 평가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특공 여단에 있다는 것도 모르셔. 그냥 후방의 1만 보병 부대에서 행정장교로 편하게 근무하고 있는 줄 아시니까. 서연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지훈은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쳤습니다. 서연아, 언제까지 그렇게 숨길 건데? 총장님도 당신의 딸이 하나뿐인 자식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는 거야. 지금은 아니야. 서연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회의실에서 최민준을 마주하던 그 눈빛처럼 강철같이 단단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완벽하게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실력으로 인정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아버지께 말씀드릴 수 없어. 아버지께 알려지는 순간 나는 더 이상 군인 안서연이 아니라 그냥 총장 딸이 되어버릴 테니까. 그녀의 말에는 깊은 상처와 자존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알려지는 순간 자신을 향한 시기 어린 시선은 더욱 교묘하고 집요해질 것이고 자신이 이룬 모든 성과는 아버지 뻘이라는 한마디로 폄하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그녀를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서연의 그 강한 자존심과 고집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럼 폭파훈련 준비는 잘 돼가? 최민준 그 작자가 또 회방 놓지는 않고? 계획은 완벽해. 내가 몇 번이고 확인했으니까. 하지만 불안해. 최 상사 그 사람은 원칙을 무시하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자기 경험만 믿고 무리한 행동을 할 사람이야. 이번 훈련처럼 위험한 상황에서는 그런 작은 오판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을 향한 적개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부하들 그리고 어쩌면 최민준 상사 본인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지휘관으로서의 순수한 걱정이었습니다. 내가 대대장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건의해올까? 최 상사를 이번 훈련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지훈이 제안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소용없을 거야. 오히려 내 말을 더 무시하고 보란듯이 더 위험한 짓을 할 사람이야. 내가 막아야 해. 현장에서 내 눈으로 직접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막는 수밖에 없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다시 훈련 계획서 위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오직 임무와 책임감만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깊은 존경심과 함께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너무 많은 짐을 너무 오랫동안 혼자서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너무 무리하지는 마. 무슨 일이 생기면 나한테 제일 먼저 연락해야 한다. 알았지? 응, 걱정 마, 오빠. 나 안서연이야. 서연이 애써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가려진 그녀의 불안한 눈빛을 지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다시 홀로 남아 창밖의 짙은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는 듯한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폭풍의 한가운데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을 예감하면서 말입니다. 마침내 운명의 폭파 훈련 날이 밝았다. 훈련장의 아침 공기는 평소와 달리 유난히 무겁고 축축했다. 하늘은 잔뜩 찌푸린 채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듯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바람은 거의 불지 않아 화약 냄새가 훈련장 전체에 짙게 배어 있었다. 안서연 중위는 평소보다 더욱 신중하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훈련장 전체를 점검하고 있었다. 그녀는 새벽 가장 먼저 훈련장에 도착해 폭약이 설치될 지점의 집안 상태부터 대원들이 대피할 참호의 깊이까지 모든 것을 직접 확인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안전점검 목록에는 이미 수십 개의 항목들이 빽빽하게 체크되어 있었다. 기폭장치 연결 상태 다시 한번 확인해. 통신망 감도도 최종적으로 체크하고 응급의료팀은 5분 대기 상태를 유지하도록. 그녀의 지시는 쉴 새 없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런 그녀의 철저함이 최민준 상사의 눈에는 그저 답답하고 유난스러운 행동으로 보일 뿐이었다. 아, 안중희, 뭘 그렇게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그냥 대충 하고 빨리 시작하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해가 질 때까지 끝나지도 않겠어. 최민준이 팔짱을 낀 채 특유의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서연은 그를 돌아보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상사님, 안전점검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부하들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목숨은 무슨 애들 장난 같은 훈련 가지고 째째 여자는 이래서 안 된다니까 겁이 많아서. 최민주는 다른 대원들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중얼거리며 자리를 떴다. 서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모든 준비 상태를 최종적으로 점검한 뒤 마침내 훈련 개시를 선언했다. 훈련은 총 3차례의 폭파 시범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첫 번째 폭파는 서연이 직접 지휘했다. 그녀의 정확하고 침착한 지휘 아래 폭약은 예정된 지점에서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며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다. 모든 과정은 교본처럼 완벽했다. 지켜보던 대대장과 다른 간부들도 고개를 끄덕일 정도였다. 두 번째 폭파는 다른 소대장이 지휘했다. 역시 서연이 미리 점검해둔 안전 절차에 따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분위기는 점차 편안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 긴장감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다. 가장 위험한 세 번째 폭파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폭파는 바로 최민준 상사가 지휘를 맡았다. 이번 폭파는 가장 넓은 지역에 가장 많은 양의 폭약을 사용하는 훈련의 하이라이트였다. 자자, 이제부터는 실전이다. 정신들 바짝 차려! 최민준이 의욕에 가득 찬 목소리로 외치며 대원들에게 폭격 설치를 지시했다. 서연은 한 걸음 떨어진 지휘소에서 매의 눈으로 그의 모든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최민준은 훈련 시간을 단축하겠다며 여러 개의 폭약을 동시에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이것은 명백한 안전수칙 위반이었다. 서연이 즉시 무전기를 통해 경고했다. 최 상사님, 위험합니다. 폭약은 반드시 하나씩 순서대로 설치해야 합니다. 동시 설치는 예측 불가능한 연쇄 폭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민주는 그녀의 경고를 콧방귀 뀌며 무시했다. 안중희, 당신은 거기서 구경이나 해. 현장은 내가 더 잘 알아. 이 정도는 아무 문제 없어. 그는 보란듯이 더 큰 소리로 대원들을 다그쳤다.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확성기를 집어들었다. 전 대원, 최 상사님의 지시를 따르지 말고 즉시 안전거리 밖으로 대피하라. 반복한다. 전 대원, 즉시 대피하라. 그녀의 단호한 명령에 몇몇 대원들이 망설이며 움직이려 했다. 하지만 최민준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꼼짝 마! 내 지시를 무시하는 놈은 군법으로 다스리겠다. 안서연, 네가 뭔데 내 지휘의 간섭이야. 바로 그때였다. 최민준이 직접 마지막 폭약을 설치하기 위해 안전거리를 무시하고 폭약 설치 지점에 너무 가까이 다가간 것이다. 그가 폭약 옆에 웅크리고 앉아 기폭장치를 연결하려는 순간이었다. 상사님, 안 됩니다. 당장 나오십시오. 서연이 비명처럼 외치어 그를 향해 달려갔다. 그녀의 직감이 지금 당장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괜찮다니까? 괜찮아. 최민준이 귀찮다는 듯 손을 흔들며 말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치지직, 아주 작은 스파크 소리가 났다. 잘못 연결된 전선에서 혹은 정전기 때문에 발생한 작은 불꽃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작은 불꽃은 죽음의 신호탄이었다. 쾅! 예상보다 훨씬 빠른 굉음과 함께 첫 번째 폭발이 일어났다. 지축을 흔드는 폭발에 최민주는 비명을 지르며 당황했다. 뜨거운 열기와 폭풍이 그를 덮쳤고 그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바로 그때 자신을 향해 달려오던 서연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최민주는 인간의 가장 비겁하고 이기적인 본능에 따라 움직였다. 그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달려온 서연을 자신을 보호할 방패막이처럼 강하게 밀쳐냈다. 아! 서연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의 손에 밀려 폭발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다른 폭약 설치 지점 쪽으로 맥없이 넘어졌다. 그녀의 몸이 흙바닥에 채 닿기도 전이었다. 콱! 첫 번째 폭발의 충격으로 근처에 있던 다른 폭약들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며 두 번째, 훨씬 더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세상은 순간 하얗게 변했다. 귀를 찢는 굉음과 함께 시뻘건 화염이 하늘로 치솟았다. 뜨거운 열기가 공기를 태웠고 흙과 돌 그리고 날카로운 파편들이 비처럼 사방으로 흩뿌려졌다.
넘어지던 서연의 몸은 그 끔찍한 파편의 비를 정면으로 맞았다.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수십, 수백 개의 날카로운 파편들이 그녀의 얼굴 오른쪽과 목덜미에 깊숙이 박혔다. 순백의 군복 위로 붉은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다. 그녀의 눈에 마지막으로 보인 것은 공포에 질려 자신을 바라보는 최민준의 얼굴, 그리고 빠르게 멀어져가는 잿빛 하늘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의무병! 의무병! 안중희님이 당했다! 누가 빨리 구급차 불러 제기랄! 훈련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대원들의 절규와 비명이 뒤섞였고 매캐한 화약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의무병들이 달려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서연에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지만 그녀의 상태는 너무나도 심각했다. 겁에 질린 채 멀쩡히 서 있던 최민주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낸 이 끔찍한 참사를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의 비겁한 실수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이 부대 전체의 운명을 돌이킬 수 없는 지옥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긴급 출동한 헬리콥터가 굉음을 내며 서연을 싣고 떠나는 동안에도 그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귓가에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달려오던 서연의 마지막 외침만이 저주처럼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다. 같은 시각 사고 현장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서울 용산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 육군을 총괄하는 육군참모총장실에는 아침부터 각종 긴급 상황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책상 뒤편에 앉아 있는 한 남자, 58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눈빛. 그의 어깨 위에서 빛나는 4개의 별은 그가 대한민국 육군 50만 대군을 책임지는 최고 지휘관 안태준 대장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군 조직 전체를 책임지는 자리에서 언제나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냉철하고 합리적인 판단만을 내려왔다. 그의 책상 위에는 딸 서현과 단둘이 찍은 작은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지만 업무 시간 동안 그의 시선은 단 한 번도 그 사진을 향하지 않았다. 공과 사는 그가 평생을 지켜온 철칙이었다. 오전 10시, 일과가 한창 진행되던 중 갑작스럽게 비서실에서 긴급 인터폰이 울렸다. 붉은색 비상등이 깜빡이는 것은 야전 부대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호였다. 총장님, 긴급 보고입니다. 충남 계룡대 특공여단에서 훈련 중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고입니다. 비서실장인 강민혁 소령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안태준 총장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그는 차분하게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피해 규모는 즉시 상황 보고서를 올리도록. 참모총장으로서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그의 책임이었다. 그는 사고의 규모나 피해자의 신분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법이 없었다. 모든 장병은 그에게 똑같이 소중한 부하였고 지켜야 할 국민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몇 분 후 강민혁 소령이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참모총장실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갓 출력된 1차 상황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침착함 대신 극도의 긴장감과 무언가 말하기 어려운 고뇌의 빛이 서려 있었다. 총장님, 특공여단 훈련사고 관련 급히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안태준 총장이 서류에서 고개를 들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부상자 1명입니다. 강민혁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쉽지 않아 보였다. 부상자는 얼굴과 목 부위에 심한 파편상 및 화상을 입고 현재 국군수도병원으로 긴급 후송 중입니다. 상태가 매우 위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상의 정도가 심각하군. 안태준이 차분하게 말했다. 즉시 국군수도병원 최고의 의료진으로 특별팀을 구성하도록 해. 필요하다면 민간병원의 최고 권위자라도 초빙해. 부상 상병의 치료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전달하게. 그리고 사고 경위를 명확히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안전수칙은 제대로 지켜졌는지, 지휘관의 과실은 없었는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할 것이야. 그의 지시는 명료하고 단호했다. 하지만 강민혁은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잠시 망설이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다. 총장님, 그 전에 부상자의 신원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원, 당연히 확인해야지. 소속과 계급, 이름은 뭔가? 빨리 보고해. 안태준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그는 부상자의 가족에게 가장 먼저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강민혁은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지금부터 자신이 해야 할 말이 평생을 강철처럼 살아온 이 지휘관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참모로서 사실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부상자는 그가 입을 떼는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이하연 중위입니다. 순간 안태준의 손이 멈췄다. 패를 쥔 그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며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의 몸 전체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민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지금 뭐라고 했나?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평생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었던 그의 목소리였다. 안서현 중위입니다, 총장님. 강민혁이 다시 한번 또렷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특공여단 제3소대장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쾅! 안태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 안서현, 자신의 딸, 하나뿐인 딸. 후방 부대에서 행정장교로 편하게 근무하고 있는 줄만 알았던 딸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특공여단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심장이 멎을 듯한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바로 그 딸이 지금 죽음의 문턱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끔찍한 소식이었다. 평생을 지켜온 참모총장으로서의 냉정함과 이성이 단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다. 서현이가 특공여단에 있었다고? 안태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공허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나? 3년 전부터입니다, 총장님. 저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강민혁이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는 차마 서현이 일부러 아버지에게까지 이 사실을 숨겨왔다는 말은 할 수 없었다. 안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의자 뒤에 걸려있던 외투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당장 병원으로 간다. 차를 준비해. 총장님, 하지만 오늘 오후에 예정된 국방부 장관님과의 회의가. 강민혁이 다급하게 그의 앞을 막아섰지만 안태준은 손으로 그를 거칠게 제지했다. 그의 눈은 이미 핏발이 서 있었다. 모든 일정 전부 취소래, 지금 당장. 그의 외침은 더 이상 참모총장의 명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인 한 아버지의 절규였다. 그는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오며 수많은 전쟁과 위기 상황을 겪어봤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이렇게 무섭고 두려웠던 적은 없었다. 참모총장이라는 무거운 갑옷은 산산이 부서졌고 그 안에는 오직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만이 남아있었다. 차 안에서 그는 계속해서 자신을 자책했다. 딸이 그 위험한 부대에서 3년 동안이나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니. 자신은 얼마나 무심하고 어리석은 아버지였던가. 딸이 왜 그토록 힘든 길을 가려 했는지, 왜 자신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는지 수많은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지만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였다. 제발 내 딸을 살려주시오.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신을 믿어본 적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다. 병원으로 향하는 그 길은 그가 평생을 걸어온 그 어떤 길보다도 멀고 험하게 느껴졌다. 2.3. 누이자 청병. 사이렌 소리조차 희미하게 들릴 만큼 안태준 측정의 귀는 먹먹했다. 국군수도병원에 도착한 그는 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문을 열고 뛰쳐나왔다. 그를 맞이하러 나온 병원장과 장교들의 경례도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응급실이라는 세 글자만이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이는 내 딸은 어디 있어? 그의 다급한 외침에 병원장이 당황하며 그를 안내했다. 평소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대한민국 군의 정점에서 늘 바위처럼 굳건하고 냉철했던 안태준 대장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딸의 생사를 걱정하는 한 명의 평범한 아버지 안태준만이 그곳에 서 있을 뿐이었다.
지금 막 응급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총장님. 이쪽입니다. 수술실 앞 복도, 붉은색 수술 중 램프가 그의 타들어가는 심장처럼 깜빡이고 있었다. 그는 수술실 문 앞에 멍하니 서서 차가운 철문을 노려고 왔다. 저 문 너머에 자신의 딸이 죽음과 싸우고 있었다. 평생 수많은 부하들의 생사를 결정하고 전쟁의 향방을 가늠해 온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일 뿐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1분 1초가 영원처럼 느껴지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복도 의자에 주저앉은 그의 어깨는 그가 짊어진 4개의 별의 무게보다 훨씬 더 무겁게 축 처져 있었다. 평소 강인하던 그도 이때만큼은 어찌할 바를 몰라 두 손을 모아 얼굴을 감쌌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서현의 어린 시절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던 모습, 유치원 발표회에서 서툰 율동을 하던 모습, 그리고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겠다며 당차게 말하던 그 당돌한 눈빛까지.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서연에게 더 엄격한 아버지가 되려 노력했다.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아이로 키우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딸을 더 외롭게 만든 것은 아니었을까? 자신에게조차 기대지 못하고 그 험한 곳에서 혼자 모든 것을 감내하게 만든 것은 아니었을까? 끝없는 자책감이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총장님, 강민혁 소령이 따뜻한 커피를 건넸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목이 바싹 타들어갔지만 아무것도 넘길 수가 없었다. 마침내 길고 긴 1시간이 흐른 뒤 수술실에 붉은 램프가 꺼졌다. 안태주는 거의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녹초가 된 얼굴에 주추의가 나왔다. 수술은 어떻게 됐소?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주추의는 안태준의 계급과 신분을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급소는 모두 피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안태준은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다. 강민혁이 급하게 부축했다. 생명에 지장이 없다. 그 말 한마디가 그에게는 세상 그 어떤 승전보보다 더 기쁘고 감사했다. 하지만 주추의의 다음 말은 그의 안도감을 다시 절망으로 밀어넣었다. 얼굴 오른쪽과 목 부위에 상당한 화상을 입었고 깊숙이 박힌 파편들도 많았습니다. 파편은 최대한 제거했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안태준이 애써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가장 묻고 싶었던 하지만 묻기 두려웠던 질문을 던졌다. 흉터는 남지 않겠소? 주추의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시선을 피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워낙 상처가 깊고 광범위해서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얼굴 부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안태준의 가슴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수술을 마친 딸이 옮겨지는 중환자실로 향했다. 유리창 너머로 붕대로 온몸이 감긴 채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여 잠들어 있는 딸의 모습이 보였다. 30살, 한창 아름답고 빛나야 할 나이의 젊은 여성에게 얼굴에 남는 흉터는 평생을 따라다닐 끔찍한 상처였다. 무엇보다 자신의 외모를 누구보다 아끼고 자랑스러워했던 딸이었다. 그리고 그 흉터는 그녀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군인으로서의 모습에도 지울 수 없는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 분명했다. 그는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말없이 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분노가, 슬픔을 넘어선 차가운 분노가 그의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감히 내 딸의 얼굴에. 그는 주먹을 너무 꽉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다. 다음 날 일반 병실로 옮겨진 서연의 곁을 안태주는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참모총장으로서의 모든 업무는 부총장에게 위임한 채였다. 그는 그저 아버지로서 딸의 곁을 지켰다. 서연이 마취에서 깨어나 희미하게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하룻밤 사이에 수척해진 아버지의 걱정어리가 얼굴이었다. 아빠?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목 부위의 회상으로 인해 성대에도 심각한 손상이 있었던 것이다. 간신히 나온 목소리는 바람 새는 듯한 쉰소리에 가까웠다. 괜찮다, 서연아. 안태준이 딸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애써 감추려 한 울컥함이 묻어나왔다.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곳에 와 있다는 사실이 죄송하고 마음 아팠다. 무엇보다 자신이 그토록 숨겨왔던 특공여단에서의 근무 사실이 이런 식으로 들켜버렸다는 것이 당황스러웠다. 안태주는 그런 딸의 마음을 읽은 듯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지금은 아무 생각 말고 푹 쉬거라. 다른 건 아빠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알아서 한다. 그 말 속에는 아버지로서의 다정한 위로와 함께 참모총장으로서의 차가운 결의가 함께 담겨 있었다. 그는 딸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슬퍼하고 자책하는 아버지는 잠시 뒤로 하고 참모총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이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감히 자신의 딸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 장교를 이런 끔찍한 상황으로 몰아넣은 책임자를 찾아내어 그의 군복을 벗겨버리는 일이었다. 병원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단호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차를 특공여대로 돌리라고 명령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만나봐야 했다. 차 안에서 그는 강민혁에게 지시했다. 이번 사고에 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해 훈련 계획서, 안전점검 일지, 현장 통신 기록, 목격자 진술서까지 먼지 하나까지도 빠짐없이 전부 다 가져와. 알겠습니다, 총장님. 그런데 서연 중위와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공개하시겠습니까? 아니다. 안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것은 서연이가 깨어나서 직접 결정할 문제다. 나는 그 아이의 의사를 존중할 것이다. 다만 그의 눈빛이 칼날처럼 번뜩였다. 이번 사고만큼은 그 어떤 정치적 고려나 외부의 압력 없이 오직 군법에 따라 철저하게 원칙대로 조사하겠다. 내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그의 선언은 곧 시작될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다. 아버지의 분노와 참모총장의 권력이 만나는 순간 그 누구도 그 폭풍을 막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차 안에 있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딸의 사고 이후 안태준 참모총장은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을 유지했다. 그는 국방부 회의에 참석했고 산더미 같은 서류에 결재를 했으며 야전 부대로부터 올라오는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그의 물밑 통직임은 그 어느 때보다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는 이 사건을 공식적인 군사경찰의 조사 라인에만 맡겨둘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참모총장이라는 자신의 지위가 드러나는 순간 진실은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숨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수십 년의 군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진실을 원하는 자들만큼이나 진실을 덮으려는 자들도 조직 내에는 늘 존재하기 마련이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지휘관의 과실과 부대 내의 부조리가 얽혀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했다. 그는 자신만이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는 몇몇 인물들을 비밀리에 소집했다. 그의 오랜 부하이자 현재 군사경찰 내에서 저승사자로 불릴 만큼 강직하고 뛰어난 수사 능력을 갖춘 이철수 중령. 사법고시 출신으로 군법에 관해서는 따를 자가 없는 날카로운 법무장교 김영희 소령. 그리고 자신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모든 정보를 취합할 딸의 친구이기도 한 강민혁 소령. 이 세 사람이 바로 안태준 총장이 직접 구성한 비공식 특별조사팀의 핵심 멤버였다. 이번 조사는 철저히 비공식적으로 진행한다. 총장 집무실에서 안태준은 세 사람에게 엄중하게 말했다. 그 어떤 공식적인 기록도 남겨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나의 눈과 귀가 되어 오직 나에게만 직접 보고하도록. 목표는 단 하나다. 이번 폭발 사고의 진실을 먼지 하나까지도 남김없이 밝혀내는 것. 그의 지시에 세 사람은 굳은 표정으로 경례를 붙였다. 그들은 총장의 눈빛에서 이번 사건을 대하는 그의 의지가 얼마나 비장한지를 느낄 수 있었다. 조사팀의 첫 번째 목표는 사고 당일의 모든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강민혁 소령이 총장 비서실의 권한을 이용해 특공 여단으로부터 사고와 관련된 모든 공식 자료들을 수집해왔다. 두꺼운 파일 뭉치가 안태준의 책상 위에 올려졌다. 훈련 계획서, 안전점검 기록, 무전 교신 녹취록, 현장 사진, 그리고 부대에서 1차적으로 작성한 목격자 진술서까지. 안태준은 밤을 새워가며 그 기록들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훈련 계획서를 검토하던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첫 번째 의문점을 발견했다. 이게 뭔가?
안태준이 계획서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강민혁에게 물었다. 원래 계획서에는 세 번째 폭파 지점의 안전거리가 최소 80m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50m도 채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 현장 사진 분석 결과다. 어떻게 된 일이지? 현장 지휘관이었던 최민준 상사가 임의로 거리를 단축시켰다고 합니다. 강민혁에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공식적인 사유는 훈련 시간을 단축하고 실전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안태준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다. 실전성? 부하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실전성이 이 군에 존재하기라도 한단 말인가? 그렇다면 내 딸 안중이는 뭐라고 했나? 이 상황에 대해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나?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안서연 중위가 무전기를 통해 여러 차례 안전거리 준수를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민준 상사가 그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자신의 지위에 간섭하지 말라며 안중이를 윽박질렀다고 합니다. 탁! 안태준이 주먹을 가볍게 책상에 내려놓았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분노가 응축되어 있었다. 자신의 딸이 지휘관으로서 부하들의 안전을 위해 정당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상급자가 그것을 권위로 짓밟아버렸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도 딸이 임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현장을 지켜야만 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최민준이라는 자, 경력이 어떻게 되나? 안태준이 칼날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철수 중령이 다른 파일을 꺼내보고 회고했다. 임관 15년차 대위 진급 심사에서 3번 누락된 기록이 있습니다. 과거 징계 기록도 여러 차례 확인됩니다. 어떤 징계인가? 주로 부하 관리 문제와 안전수칙 위반입니다. 특히 3년 전에는 여군 부사관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어떤 징계인가? 안태준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졌다. 이미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온 인물이라는 것이 명백했다. 그런 자가 어떻게 아직까지 최정예 특공부대에서 부하들을 지휘하고 있는지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군의 인사 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이 뚫려 있다는 증거였다. 그때 강민혁이 더욱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총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서연이의 동기들을 통해 알아본 내용이 있습니다. 차마 보고드리기 송구스러운 내용입니다만 말해보라. 서연이가 지난 3년 동안 특공여단에서 받아온 대우가 상상 이상으로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강민혁의 목소리에는 친구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함께 깊은 분노가 섞여 있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온갖 종류의 차별과 보이지 않는 견제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도 어쩌면 그 연장선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의 몸이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자신의 금지옥엽 같은 딸이 지난 3년 동안 그런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홀로 싸우며 견뎌왔다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 강민혁이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다. 그 안에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중요한 훈련 대정에서의 의도적인 배제, 명백한 공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누락된 승진, 그리고 각종 회식 자리에서의 언어적 성희롱과 따돌림까지. 그 모든 차별의 중심에는 최민준 상사와 그를 따르는 몇몇 간부들이 있었다. 안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딸이 왜 그토록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 했는지, 왜 자신에게 힘들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지 이제야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했다. 아버지의 지위로 보호받기보다는 스스로의 실력으로 그 모든 편견과 싸워 이겨내고 싶었던 것이다. 바보 같은 딸이었다. 그리고 그런 딸의 마음조차 헤아리지 못한 자신은 더 바보 같은 아버지였다. 그는 군 전체를 호령하는 대장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딸 하나 지켜주지 못한 무능한 아비에 불과했다. 안태준 총장의 비공식 특병조사팀은 겉으로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듯했지만 물밑에서는 거대한 그물망을 펼치듯 특공여단을 촘촘하게 파고들고 있었다. 이철수 중령은 군사경찰 내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최민준 상사의 주변 인물들을 탐문하기 시작했고 김영희 소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며 그의 죄를 입증할 칼날을 갈고 있었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드러나는 사실들은 점점 더 충격적이었다.
안서현 중위가 당한 차별과 견제는 단순히 몇몇 간부들의 치기 어린 질투나 편견의 수준을 넘어선 매우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것이었다. 총장님,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이철수 중령이 상기된 얼굴로 안태중의 집무실을 찾았다. 최민준 상사가 안중희를 부대에서 내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험한 임무들을 떠맡겼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안태준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자세히 보고하게. 3개월 전 있었던 야간 산악 침투 훈련 당시 최 상사는 일부러 안중희의 소대에게 가장 험준하고 위험한 루트를 배정했습니다. 당시 기상 악화로 훈련 취소까지 검토되던 상황이었지만 그는 훈련을 강행했습니다. 다행히 안중희의 뛰어난 지휘 능력 덕분에 무사히 훈련을 마쳤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한 부사관이 최 상사가 이번 기회에 저 여자의 콧대를 완전히 꺾어놔야지 제발로 나가게 만들어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안태준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분노가 너무 크면 오히려 말이 나오지 않는 법이었다. 최민준의 행동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히 부하를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는 범죄 행위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폭발 사고가 단순한 과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정황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철수 중령이 계속해서 보고했다. 최민준 상사가 사고 당일 아침 동료 간부들에게 한 말들을 확인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간부의 증언입니다. 어떤 발언들인가? 안태준이 차갑게 물었다. 그는 오늘 저 잘난 안중희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구경이나 해보자. 여자가 특공대에서 나대는 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오늘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다 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언젠가는 저렇게 잘난 척하다가 사고 한번 크게 당할 줄 알았다며 비웃었다고도 합니다. 이철수의 목소리에도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같은 군인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언들이었다. 안태준의 분노는 이제 폭발 직전에 다다랐다. 최민준이 단순히 안전수칙을 무시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안서현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명백한 악의를 가지고 그녀가 다치거나 실패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법무장교인 김영희 소령이 추가로 보고했다.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냉정했다. 총장님, 법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최민준 상사의 행위는 단순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슨 뜻인가? 그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의도적인 위험 상황 조성, 그리고 사고 당일의 발언들을 종합해볼 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죽거나 다쳐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고의성이 법정에서 인정된다면 그가 받게 될 처벌의 수위는 훨씬 무거워질 것입니다. 고의성이라? 안태준은 그 단어를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는 이제 확신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이것은 비겁한 자가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군복 뒤에 숨어 저지른 명백한 범죄였다.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수집하게 그의 과거 징계 기록, 동료들의 증언, 그리고 이번 사고와의 연관성까지 단 하나의 빈틈도 없이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준비를 하도록. 알겠습니다, 총장님. 그리고 김태호 대대장, 그는 뭘 하고 있었나? 이 모든 상황을 정말 몰랐다고 생각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대대장은 최 상사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대의 화합과 안정을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문제를 덮는 쪽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지휘 책임 방기입니다. 안태수는 깊은 실망감에 휩싸였다. 그가 밀었던 군 조직의 중간 허리가 이렇게나 썩어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이것은 단순히 최민준 한 사람을 처벌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이런 문화를 방치하고 묵인해온 지휘관들, 그리고 이런 인물이 계속해서 군에 남아있게 만든 시스템 전체에 대한 수술이 필요했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고 추악한 진실의 전체 그림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자신의 딸이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외롭고 끔찍한 환경 속에서 버텨왔는지를 깨달은 아버지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이때 안태준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병상에 누워있는 딸이 깨어나 자신에게 어떤 말을 건네게 될지를, 그리고 그 한마디가 자신이 세운 이 치밀하고 단호한 복수의 계획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꿔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곧 딸의 굳건한 의지와 아버지의 불타는 분노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될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국군수도병원 특실. 사흘간의 깊고 어두운 잠에서 안서연 중위가 마침내 천천히 눈을 떴다.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그녀를 덮친 첫 번째 감각은 얼굴을 단단히 감싸고 있는 붕대의 갑갑한 무게감이었다. 오른쪽 뺨과 목덜미 부근이 불에 댄 듯 화끈거렸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며 마음속에서부터 차갑고 시린 분모였다. 서연아. 병실 한쪽 의자에서 쪽잠을 자던 안태준 총장이 딸이 깨어나는 작은 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벌떡 일어났다. 지난 사흘 동안 그는 단 1시간도 병원을 떠나지 않고 딸의 곁을 지켰다. 잠을 설친 그의 얼굴에는 수척함이 역력했고 완벽하게 다려져 있던 그의 군복은 희미하게 구겨져 있었다. 대한민국 50만 대군을 이끄는 참모총장이라는 막중한 책임감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딸의 고통 앞에서 모두 뒤로 밀려나 있었다. 그는 오직 아버지로서만 이곳에 존재했다. 서연아, 정신이 드는구나. 안태준이 딸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입을 열려 했다. 하지만 목에서 나오는 소리는 거의 바람소리에 가까운 거친 쉰소리뿐이었다. 목 부위의 깊은 화상이 그녀의 목소리마저 앗아간 것이었다. 그녀는 간신히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작은 소리로 말했다. 아빠, 왜 여기에? 내 딸이 다쳤는데 아비가 어디 있겠니? 안태준의 목소리에 울컥함이 묻어났다. 그는 딸의 이마를 부드럽게 쓸어주며 말했다. 괜찮다.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서연은 힘겹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거울을 가져다 달라는 듯 손짓을 했다. 자신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직접 확인해야 했다. 안태준이 급하게 말렸다. 아직 붓기가 가라앉지 않았다. 나중에 보는 게 좋겠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자신의 상태를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다. 얼굴을 감싼 붕대의 두께와 목에서 느껴지는 타는 듯한 고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거울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물었다. 특공연대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그녀가 간신히 물었다. 그 질문에 안태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지난 사흘간 자신이 파헤친 그 끔찍한 진실들을 이제 막 깨어난 딸에게 말해야 할지 잠시 망설였다. 최민준의 고의적인 안전수칙 위반, 서연을 향한 조직적인 차별과 견제, 그리고 여성 군인에 대한 그들의 뿌리 깊은 편견들까지 그 모든 것은 딸의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낼 것이 분명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안태준이 애써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은 네가 회복하는 것이 먼저다. 다른 것은 아무 생각하지 마라. 중요해요. 서연이 쉰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흐릿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특유의 단단함이 살아있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죠. 잘못한 건 네가 아니야. 안태준의 목소리에 그가 억지로 참고 있던 분노가 터져나왔다. 그건 명백한 사고가 아니었다. 최민준이라는 놈이 안전수칙을 의도적으로 무시해서 벌어진 일이야. 서연의 능빛이 순간 번뜩였다. 그녀는 사고 당시의 상황을 누구보다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자신의 경고를 비웃던 최민준의 오만한 얼굴, 위험지역으로 성큼성큼 다가가던 그의 긴 모습, 그리고 마지막 폭발 순간 자신을 밀쳐내던 그 비겁한 손길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아빠가 조사하신 거군요. 서연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롱처럼 들렸다. 참모 총장님께서 직접. 안태준은 당황했다. 딸이 자신의 비밀 조사를 눈치챘다는 사실에 놀랐다. 하지만 서연은 아버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아버지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성격이라는 것을 말이다. 서연아, 내가 참모 총장이기 이전에 네 아버지다. 안태준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딸을 설득하려 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안 돼요. 서연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빠가 나서시는 순간 모든 게 달라져요. 제가 지금까지 피땀 흘려 쌓아온 모든 것들이 전부 의미 없어지게 된다고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쉰 목소리로 한자 한자 힘겹게 말을 이었다. 사람들은 제가 실력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라 전부 아빠 빽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역시 총장 딸이라 다르네. 저러니까 사고 나도 아빠가 다 해결해주지. 저는 그런 동정 어린 시선을 견딜 수가 없어요. 안태주는 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망치로 맞은 듯 멍해졌다. 서연이가 왜 그토록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 했는지, 왜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혼자 버텨왔는지, 이제야 완전히 뼈저리게 이해할 수 있었다. 군인으로서의 자존심과 독립성을 지키려는 딸의 의지가 그녀의 상처보다 더 깊고 단단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다고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 안태준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네가 당한 일은 명백한 차별이고 폭력이야. 그것은 범죄라고. 저도 알아요. 서연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에요.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안태준이 격분했다.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목숨을 잃을 뻔한 것이 네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몫이란 말이냐? 당연하지는 않지만 제가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어떻게 해결한다는 말이냐? 너는 지금 병상에 누워있고 그놈들은 멀쩡하게 부대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서연이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키려 애썼다.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안태준이 급하게 딸을 말렸지만 서연은 고지를 꺾지 않았다. 제가 다시 돌아가서 보여줄 거예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화상으로 다친 얼굴 위에서 오히려 더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저는 이 정도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저를 짓밟으려 했던 그들에게, 그리고 저를 동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 실력으로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일 거예요. 안태주는 딸의 그 꺾이지 않는 의지를 보며 복잡한 심정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딸이 이토록 강하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려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럽고 가슴 아팠다. 서연아, 이건 너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것은 조직 전체가, 우리 군 전체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라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제가 해야 해요. 서연의 눈빛이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아빠가 만들어주신 변화는 진짜 변화가 아니에요. 위에서 내려오는 강압적인 변화는 일시적일 뿐이에요. 그건 그저 또 다른 권력일 뿐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지는 못해요. 진짜 변화는 저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온몸으로 부딪히며 싸우는 사람들을 통해 시작되어야 해요. 안태주는 딸의 말을 곱씹어 보았다. 참모총장의 막강한 권한으로 강제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과 현장에서 스스로의 능력과 의지로 편견을 깨트려 나가는 것의 차이. 딸의 생각이 얼마나 깊고 현실적이며 또한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분노와 복수심이 어쩌면 딸의 위대한 싸움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그때 강민혁이 조심스럽게 병실문을 두드렸다. 그의 손에는 서연이 좋아하던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그는 두 부녀 사이에 무겁고 복잡한 공기를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총장님, 서연아, 특공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이의 복귀 시기에 대해 문의하더군요. 복귀? 서연이 그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언제 가능하다고 합니까? 의사는 최소 한 달 이상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한 달은 너무 길어요. 2주면 충분합니다. 그녀의 말에 안태준과 강민혁이 동시에 경악했다. 아직 제대로 말도 못하는 상태에서 2주 만에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거의 자살 행위에 가까웠다. 하지만 서연의 의지는 확고했다. 더 이상 병상에 누워 패배자로 동정받고 싶지 않다는 듯이. 그녀의 눈빛은 이미 다시 전장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친 한 마리의 부상 입은 아모랑이처럼 무섭도록 빛나고 있었다. 정확히 2주 후 안서연 중위는 병원의 모든 의사들과 아버지의 간곡한 만류를 뿌리치고 기어코 특공여단으로 복귀했다. 그녀의 결정은 무모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강철 같은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부대 정문을 통과하는 그녀의 모습은 2주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얼굴 오른쪽 뺨부터 목덜미까지 이어진 붉은 흉터는 얇은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고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겪은 끔찍한 시련을 말해주는 낙인과도 같았다. 목소리는 여전히 쉬어 있었고 이전에 맑고 카랑카랑했던 음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사고 이전보다 오히려 더욱 깊고 날카로워져 있었다. 마치 뜨거운 불길 속에서 재련되어 더욱 단단해진 강철처럼 그 안에는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결의가 함께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녀가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 건물로 들어서자 복도를 지나던 모든 장병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집중되었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놀라움, 당황스러움,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까지 뒤섞여 있었다. 특히 그녀의 얼굴에 남은 선명한 흉터는 보는 이들을 자신도 모르게 움찔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겪었을 고통의 크기가 그 흉터를 통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했다. 안중이 정말 복귀한 건가? 얼굴 상처가 생각보다 심각하네. 수근거리는 소리들이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서현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걸음으로 자신의 사무실을 향해 걸어갔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김태호 대대장이 그녀를 호출했다. 그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서현을 보며 김 대대장은 복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어떻게든 이 곤란한 상황을 피하고 싶은 어색함이 뒤섞여 있었다. 지난 2주 동안 그는 참모총장의 보이지 않는 압박을 온몸으로 느끼며 사건 처리에 대한 골머리를 알아왔다. 안중이 이렇게 복귀를 서두르지 않아도 됐는데 몸은 괜찮은 건가? 김태호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괜찮습니다, 대대장님. 서현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동요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런데 앞으로 업무 배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고민이 되는군. 김태호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얼굴의 상처도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고 목소리도 불편해 보이는데 당분간은 야전훈련 지휘보다는 후방의 행정 업무를 맡는 것이 어떻겠나. 자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말일세. 그의 제안은 표면적으로는 서연을 배려하는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단지 참모총장의 딸인 자신을 안전한 곳에 둠으로써 더 이상의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만에 하나 또다시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자신의 군 생활이 완전히 끝장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기존 업무 그대로 하겠습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다. 대대장님의 특별한 배려는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김태호가 당황했다. 그는 서연이 당연히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안중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지 지금 자네의 몸 상태로는 현실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더욱 그래야만 합니다. 서연이 김태호 대대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에 김 대대장은 저도 모르게 말문이 막혔다. 제가 여기서 뒤로 물러서는 순간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다른 모든 여군들도 똑같은 처지가 될 것입니다. 여자는 역시 안 돼. 사고 나면 골치 아프니 그냥 편한 일이나 시켜야지 하는 편견에 스스로 굴복하는 선례를 남길 수는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김태호는 서연의 그 꺾이지 않는 의지 앞에서 완전히 압도당하고 말았다. 그녀의 눈빛에서 그는 절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읽었다. 결국 그는 무거운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한편 최민준 상사는 안서연의 복귀 소식을 듣고 안절부절 못하며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지난 2주 동안 그는 참모총장의 직속 조사팀으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가시방석 위에서 보냈다. 자신의 명백한 과실이 드러나 군복을 벗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젠장, 이하연 그 계집애 기어코 돌아왔단 말이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최민준이 동료 간부들과 모인 자리에서 신경질적으로 담배를 비벼끄며 말했다. 글쎄 말입니다. 이제 참모총장 딸이라는 게 온 부대에 다 알려진 마당에 저희가 함부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다른 간부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게 제일 문제라고. 이제 우리가 그 여자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가 됐잖아. 내가 왜? 최민준이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반성과 죄책감 대신 서연을 향한 적개심과 분노가 더욱 커져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명백한 실수가 이렇게 큰 문제로 불거진 것이 모두 서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서연이 여자답게 조용히 넘어가 주었더라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다. 마침내 서연이 복귀 후 첫 훈련에 참가하는 날이 밝았다. 훈련장에 모인 모든 대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 그녀를 주목하고 있었다. 얼굴에 선명하게 남은 흉터, 이전과는 달라진 거친 목소리. 하지만 서연은 그 모든 시선들을 아무렇지 않다는 듯 당당하게 받아내며 훈련복을 입고 대열 앞에 섰다. 오늘 훈련은 기본 체력 훈련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녀가 확성기를 들고 외쳤다. 쉬어버린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명령의 힘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훈련이 시작되자 서연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달리고 구르고 기었다. 얼굴의 상처 때문에 예전처럼 완벽한 균형 감각을 유지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초인적인 의지력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갔다. 땀이 흐를 때마다 흉터 부위가 따끔거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처음에는 그녀를 어색하게 바라보던 부하들의 눈빛도 점차 존경과 감탄의 빛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민준만은 여전히 안 잊고 온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훈련 중간 휴식 시간에 그는 일부러 서연에게 다가가 다른 대원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안중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좀 쉬엄쉬엄 하는 게 어때? 얼굴도 아직 다 안 나은 것 같은데 보기 흉하구만. 그의 말은 명백한 조롱이자 도발이었다. 서연은 그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대답 대신 더욱 거친 숨을 몰아쉬며 팔굽혀펴기를 시작했다. 하나, 둘, 셋.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던 몇몇 부하들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최민준을 못마땅하다는 듯 쳐다보기 시작했다. 훈련이 끝난 후 모두가 생활관으로 돌아간 늦은 시간, 서연은 홀로 텅 빈 훈련장에 남아 추가 훈련을 하고 있었다. 사고로 인해 떨어진 체력과 감각을 하루라도 빨리 예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아야만 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얼굴 위로 붉은 흉터가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때 한 명의 부하가 조용히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이제 갓 자대 배치를 받은 앳된 얼굴의 정수민 이병이었다. 그는 오늘 하루 종일 서연의 모습을 경이로운 눈으로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던 터였다. 중위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수민이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뭐가 대단해? 서연이 셔츠로 땀을 닦으며 쓴 웃음을 지었다.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는 게요. 정수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라면 아마 진작에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지 않아도 다들 중위님을 뭐라고 할 사람은 없을 텐데요. 포기하는 게 더 쉽지. 서연이 텅 빈 훈련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그럼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나 자신에게 지는 거고,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지는 거고, 그리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배신하게 되는 거니까. 정수민은 서연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는 서연에게서 진짜 용기가 무엇인지,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었다. 중위님, 정수민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저희들은 중위님을 믿습니다. 서연이 그를 돌아보았다. 정수민의 진심 어린 그 한마디에 지난 3년간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그녀의 가슴 한구석이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듯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도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그 어떤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고마워. 서연이 진심을 담아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흉터 때문에 조금은 어색해 보이는 미소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어떤 미소보다 아름답고 강인해 보였다. 그녀의 외로운 싸움은 이제 막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안서연 중위가 부대로 복귀한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한 달 동안 그녀는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을 계속했다.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 훈련장을 달렸고 밤 가장 늦게까지 남아 개인 훈련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훈련복은 마를 날이 없었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다. 얼굴의 흉터는 여전히 붉었지만 이제 부대의 그 누구도 그녀의 흉터를 보며 수군거리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눈에는 경외심과 존경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녀의 노력은 그녀가 이끄는 3소대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처음에는 그녀를 어색해하고 동정했던 부하들도 상처를 극복하고 누구보다 앞장서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점차 감화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강압적인 명령을 내리는 지휘관이 아니었다. 훈련 중 뒤처지는 병사가 있으면 옆에서 함께 달려주었고, 개인적인 고충을 겪는 병사가 있으면 밤늦게까지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따뜻한 선임이 되어주었다. 중위님은 우리가 아는 군인 중에 가장 강한 분이시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그런 말이 돌기 시작했다. 그녀의 강함은 남성적인 힘이나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 그리고 자신보다 약한 부하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의미의 강함이었다. 3소대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끈끈한 팀워크와 높은 사기를 자랑하는 부대 최고의 소대로 거듭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모두가 반기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최민준 상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구시대적인 간부들은 서현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들에게 서현의 존재는 자신들의 무능함과 낡은 권위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기 때문이다. 마침내 분기마다 실시되는 대대 전투력 측정 평가의 날이 다가왔다. 각 소대의 전투 준비 태세와 훈련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소대장들에게는 자신의 지휘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 서현은 이번 평가에 모든 것을 걸었다. 이것은 단순히 소대의 명예를 넘어 그녀 자신의 명예,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라주는 부하들의 노력을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였다. 평가가 시작되자 서현의 3소대는 마치 한몸처럼 움직였다. 개인 화기 사격에서는 전 대원이 특등사수 등급을 받았고, 전술 기동 훈련에서는 그 어떤 소대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목표 지점을 점령했다. 특히 마지막 장애물 돌파 훈련에서는 서현이 직접 앞장서서 가장 어려운 구간을 돌파하며 부하들의 사기를 끌어올렸다. 그녀의 지휘 아래 3소대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주었다. 평가관으로 참여한 다른 중대장들과 주임원사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이야, 3소대 정말 대단한데? 안중이 지휘 능력이 보통이 아니야. 병사들 눈빛부터가 달라. 저건 억지로 시켜서 나오는 움직임이 아니야. 지휘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하지. 하지만 평가가 진행되는 내내 최민준 상사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둡게 일그러져 갔다. 그의 소대는 평소처럼 중간 정도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었다. 서현의 소대가 보여주는 완벽한 모습은 그의 자존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었다. 평가 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최민준은 자신을 따르는 다른 간부들과 모여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 참모총장 딸이라는 게 알려지니까 평가관들도 알아서 점수를 잘 주는 거 아니야? 모든 게 저 여자 위주로 돌아가잖아. 최민준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실력은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3소대가 보여준 모습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한 젊은 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최민준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실력이라고? 쳇, 위에서 알아서 봐주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야. 배경 좋은 것들은 뭘 해도 편하다니까. 바로 그때 김태호 대대장이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기 전투력 측정 평가 결과 3소대가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종합 1등을 차지했다. 모든 소대원들은 이 자리를 빌려 3소대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도록,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준 안서현 중위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지만 최민준은 주먹을 쥔 채 분노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는 서현이 자신을 완전히 짓밟았다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평가 결과를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한 간부 회식이 열렸다. 서현은 참석하고 싶지 않았지만 부대 단합을 위한 자리였기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만 했다. 술자리가 시작되고 몇 순배 술이 돌자 분위기는 점차 험악해지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술 기운을 빌려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한 최민준이 있었다.
요즘 우리 부대 분위기 참 이상해졌단 말이야. 안 그런가? 뭔가 보이지 않는 힘에 눌려서 다들 눈치만 보고 있는 느낌이야. 최민주는 일부러 큰 소리로 서연을 힐끗 쳐다보며 말했다. 몇몇 간부들이 그의 의도를 눈치채고 어색한 웃음을 지었지만 서연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잔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런 자리에서 감정적인 말다툼을 벌이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최민준의 도발은 멈추지 않았다. 글쎄 말이야, 아무래도 특별한 배경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공정한 평가가 어려워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건가? 높은 분 자제분들은 뭘 해도 다르게 대우받는 게 이 군대의 당연한 이치인가 보지? 그의 말에 시끌벅적하던 술자리가 순간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서연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그녀에게로 쏠렸다. 서연은 잠시 깊게 숨을 고른 뒤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상사님, 제가 오늘 받은 평가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녀의 직접적인 질문에 최민주는 순간 당황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럼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하게 해주시지요. 제가 어떤 특별 대우를 받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술기운이 오른 최민준이 목소리를 높였다. 솔직히 말해서 네 아버지가 참모총장이라는 게 알려진 후로 모든 게 달라졌잖아. 평가도 대우도 심지어 대대장님이 널 대하는 태도까지 아니라고 할 수 있어?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감이 더 크게 드러나 있었다. 상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공정함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서연이 말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이 부대에서 피땀 흘려 쌓아온 모든 것들이 전부 배경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가 새벽 훈련을 지휘하고 밤새워 작전을 짜고 사고 현장에서 목숨을 걸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전부 가짜였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다. 자리에 있던 다른 간부들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 대부분은 서연의 노력을 바로 옆에서 지켜봐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민주는 끝까지 자신의 억지를 굽히지 않았다. 어쨌든 지금은 다르잖아. 우리가 모두 네 눈치를 봐야 하는 이 거지 같은 상황이 됐다고. 눈치를 보신다고요? 서연이 차갑게 웃었다. 쉰 목소리로 내뱉는 그 웃음소리는 오히려 더 서늘하게 들렸다. 그럼 지금까지는 눈치 안 보고 마음대로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부하들을 때리고 인격을 모독하고 위험한 상황으로 내모는 그 모든 행동들을 눈치 볼 필요가 없어서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말에 최민주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서연이 자신의 과거 행동들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었다. 그것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 이하연, 너 말 조심해. 최민준이 화를 내며 외쳤다. 말 조심은 상사님께서 하셔야지요. 서연도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제가 다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기 있는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이나 경고했는데도 무시하신 게 누구였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저를 밀쳐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자리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서연이 사고 당일의 일을 직접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거론한 것이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그 진실을 말이다. 그건 사고였어.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고. 최민준이 급하게 변명했다. 사고라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떨렸다. 아니요, 그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상사님의 오만과 편견 그리고 비겁함이 만들어낸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최민준을 노려보며 말했다. 저는 더 이상 상사님과 같은 군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이런 자리 더 이상 있고 싶지도 않네요. 그녀가 뒤돌아 나가려는 순간 최민준이 그녀의 등 뒤에 대고 악에 받쳐 소리쳤다. 그래, 잘났다. 참모총장 딸이라고 이제 아주 우리를 개무시하는구나. 서연이 돌아서며 얼음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를 무시한 건 처음부터 상사님이었습니다. 단지 제가 여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지금은 제 배경을 이유로 말이지요.
서연이 술집을 나간 후 자리에는 무겁고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최민존도 자신이 너무 나갔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홀로 부대 안을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의 지위가 알려진 후 달라진 시선들, 그리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뿌리 깊은 편견들. 모든 것이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더욱 강해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진정한 변화는 언제나 가장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만 찾아온다는 것을 그녀는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안태준 참모총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강민혁 소령으로부터 어젯밤 특공여단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을 보고받고 있었다. 최민준 상사가 술에 취해 내뱉은 모욕적인 발언들, 서현이를 참모총장 딸이라며 공개적으로 조롱했던 일, 그리고 마침내 서현이가 사고 당일의 진실을 직접 거론하며 정면으로 맞섰던 그 긴박했던 상황까지. 보고를 듣는 내내 안태준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의 어두운 야경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등 뒤에 서 있던 강민혁은 느낄 수 있었다. 집무실 전체의 공기가 그의 침묵 속에서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고요함은 거대한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에 불길한 정적과도 같았다. 그 자식이 뭐라고 했다고? 마침내 안태준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갑고 건조해서 오히려 듣는 사람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참모총장 딸이라서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식으로 다른 간부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안중희를 모욕했다고 합니다. 강민혁이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그리고 서현이가 다친 사고 역시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고 끝까지 우기고 있다고 합니다. 쾅! 안태준의 주먹이 그의 앞에 놓인 두꺼운 참나무 책상을 내리쳤다. 육중한 책상이 비명을 지르며 크게 울렸다. 집무실의 모든 것이 그 소리에 함께 진동하는 듯했다. 평생을 냉철함과 이성으로 자심을 다스려왔던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30여 년간 군복을 입고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가 그의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안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당장 특공여단으로 간다. 총장님, 잠시만 진정하십시오. 강민혁이 급하게 그의 앞을 막아서며 말렸다. 안중희가, 서연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총장님께서 직접 나서시는 것을. 서현이가 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안태준의 눈빛이 칼날처럼 번뜩였다. 이것은 더 이상 서현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 기강 문제고 썩어 빠진 정신 상태를 바로잡아야 할 정의의 문제다. 내 딸이, 이 나라의 한 장교가 온몸으로 겪어낸 그 고통을 내가 아버지로서 그리고 이 군의 총책임자로서 더 이상은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딸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는 그 갸륵한 의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했다. 하지만 조직 차원에서 이런 명백한 범죄와 부조리를 계속해서 방치하는 것은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군인으로서의 신념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였다. 특히 최민준의 행동은 이미 한 인간으로서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차를 준비해. 안태준이 단호하게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반론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총장님, 그래도 계획을 세우고 공식적인 절차를. 강민혁이 다시 한번 그를 말리려 했지만 안태준은 이미 결심을 굳힌 후였다. 계획은 필요 없다. 지금 당장 가서 그 버러지 같은 놈들의 정신 상태를 내가 직접 바로 잡아주겠다. 1시간 후 육군 참모총장의 검은색 지휘 차량이 어둠을 뚫고 섬광처럼 특공여단 정문을 통과했다. 참모총장의 예고 없는 심야 방문에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당직 사령이었던 김태호 대대장이 잠옷바람으로 뛰어나와 황급히 그를 맞이했다. 하지만 안태준의 싸늘한 표정을 본 순간 그는 무언가 아주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총장님, 이 야심한 시각에 갑작스러운 방문이십니다. 김태호가 당황하며 허리를 굽혔다. 갑작스럽긴 뭐가 갑작스러워.
안태준이 차에서 내리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부대에 내가 언제 오든 그게 이상할 게 없잖나. 그렇습니다, 총장님. 김태호가 식은땀을 줄줄 흘렸다. 최민준 상사, 지금 어디 있나? 안태준이 곧바로 본론을 꺼냈다. 지금 아마 당직실에 있을 것입니다. 당장 내 앞으로 불려오도록. 안태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다. 잠시 후 최민준이 영문도 모른 채 잠이 덜 깬 얼굴로 달려왔다. 하지만 그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안태준 참모총장이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올 것이 왔다는 것을 직감했다. 최민준 상사, 맞나? 안태준이 한 걸음 그에게 다가서며 날카롭게 물었다. 예, 그렇습니다. 최민준이 각 잡힌 자세로 경례를 붙였다. 어젯밤 회식 자리에서 무슨 말을 짓거렸는지 직접 말해보도록. 안태준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최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어제의 일이 하룻밤 사이에 참모총장의 귀에까지 들어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급하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것은 제가 술에 너무 취해서 실수로 한 말이었습니다. 정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실수라고? 안태준이 비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악마의 웃음처럼 차갑게 들렸다. 내 딸을 특별 대우받는 총장 딸이라고 모욕한 것이 술에 취한 실수라고. 니놈의 그 썩어빠진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술 기운을 빌려 내뱉은 것뿐이겠지. 최민준은 너무나도 당황했다. 참모총장이 공개적으로 안서연이 자신의 딸임을 인정한 것이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숨길 수도 없다는 명백한 선언이었다. 죄송합니다, 총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과는 나한테 할 게 아니야. 안태준이 한 걸음 더 그에게 다가섰다. 그의 위압적인 기세에 최민준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쳤다. 니농의 그 더러운 입으로 직접 모욕한 내 딸에게 해야 할 것 아니냐. 주변에 있던 다른 당직 간부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참모총장의 분노가 곧 폭발할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바로 그때 소란을 듣고 달려온 안서현이 나타났다. 아버지가 부대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급하게 뛰어온 것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아빠,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서현이 다급하게 물었다. 내가 와서는 안 될 이유라도 있나? 안태준이 딸을 돌아보며 말했다. 내 딸이 이 부대에서 온갖 모욕과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아버지로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으니까. 서현은 최민준의 창백한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아버지의 분노에 찬 눈빛을 보았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녀는 대충 짐작할 수 있었다. 아빠, 제발 이러지 마세요. 서현이 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이건 제가 처리할 수 있는 일이에요. 처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안태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3년 동안이나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당해온 게 네가 처리할 수 있는 일이라고? 네 얼굴에 지워지지 않을 흉터를 남기고 네 목소리마저 앗아간 그 모든 일들이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이것은 단순히 참모총장과 그의 딸 사이의 대화가 아니었다. 이것은 이 군 조직 전체에 골마 터진 상처를 드러내는 매우 중요하고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안태준이 다시 최민준을 노려보며 말했다. 너 같은 버러지가 군복을 입고 있는 한 이 조직은 절대 발전할 수 없어. 네 놈은 군인의 수치다. 총장님. 최민준이 간신히 말을 꺼냈지만 안태준은 손으로 그를 제지했다. 닥쳐라. 네 놈에게 허락된 말은 사과밖에 없어. 최민준은 서현을 바라보며 마침내 고개를 깊이 숙였다. 죄송합니다. 안서현 중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안태준은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다. 이것은 개인적인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조직 전체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였다. 김태호 대대장. 안태준이 호랑이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예, 총장님. 김태호가 바싹 긴장하며 대답했다. 이 부대 기강이 이게 대체 뭔가? 여군에 대한 차별과 이 뿌리 깊은 편견이 이렇게나 만연한데도 대대장이 되어서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죄송합니다. 전적으로 저의 불찰입니다. 김태호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안태준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다. 당장 이 부대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조리 다 재정비하겠다. 내일부터 국방부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 이 부대의 썩어빠진 관행과 문화를 내가 직접 뿌리 뽑아버리겠다. 서현이 아버지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아버지의 분노는 더 이상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 특공여단 전체를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안태준 참모총장의 분노는 단순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의 심야 방문 다음 날 대한민국 군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국방부 직속의 특별합동감찰단이 특공여단에 들이닥쳤다. 육군과 해군, 공군의 최고 정예 감사 인력으로 구성된 감찰단은 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성역 없는 조사를 시작하라는 총장의 엄명을 받고 움직였다. 부대의 모든 출입은 엄격히 통제되었고 평화롭던 부대는 순식간에 거대한 조사실로 변했다. 감찰단은 모든 병사들과 간부들을 대상으로 1:1 익명보장 면담을 진행했다. 처음에는 또 다른 보복이 두려워 입을 열지 못했던 병사들도 안태준 총장이 직접 부대에 임시집무실을 차리고 조사를 총지휘하며 모든 제보자의 신원은 내가 직접 보장한다고 선언하자 마침내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안서연 중위와 최석호 이병의 용기 있는 증언을 시작으로 그동안 공포에 짓눌려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가혹행위와 부조리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최민준 상사님은 휴가에서 복귀하는 저희들에게 사적인 물품을 사오라고 강요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면 부모님한테 손 벌려서라도 사와야지 빠져가지고 라며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김모 중사는 자신의 훈련 성적이 좋지 않으면 그 화풀이를 저희에게 했습니다. 밤에 생활관으로 불러내어 몇 시간씩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하며 잠을 재우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실을 소원 수리에 적어내도 대대장님 선에서 모두 묵살되었습니다. 오히려 제보자를 색출하려 했고 부대에 단합을 해치는 도모로 낙인 찍었습니다. 진실은 끔찍했다. 최민준 상사의 상습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다른 간부들의 폭언과 인격모독, 그리고 김태호 대대장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와 책임 회피까지 이 최정의 특공부대는 겉보기와는 달리 속부터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었던 것이다. 감찰단의 칼날은 날카로웠다.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간부들은 즉시 지위 해제되었고 모든 증거들은 차곡차곡 쌓여 거대한 산을 이루고 있었다. 특히 최민준 상사의 죄는 파도 끝이 없었다. 그는 과거 근무했던 부대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지만 그때마다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갔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마침내 한 달간의 강도 높은 조사가 끝났다. 안태준 총장은 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관련자 처벌을 위한 징계위원회를 직접 주재했다.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최민준 상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과거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하는 비굴한 모습뿐이었다. 하지만 안태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기회, 니놈에게 속아 피눈물을 흘린 내 부하들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있었나? 니놈의 폭력에 쓰러져간 그 젊은 청춘들에게 기회라는 것이 있었냔 말이다. 최종 징계 결과는 단호했다. 최민준 상사는 파면, 즉 불명예 강제 전역 조치를 당했고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폭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휘 책임을 방기한 김태호 대대장 역시 해임되었고 다른 가해 간부들도 모두 정직, 강봉 등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안태준 총장의 분노는 단순히 몇몇 개인을 처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전체의 병역 문화를 뿌리부터 바꾸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했다. 그는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건의하여 병역문화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군 외부의 인권 전문가들과 시민단체까지 포함하여 구성되었고 군 내부의 부조리를 감시하고 개선하는 독립적인 기구로 활동하게 되었다. 또한 지휘관의 평가 항목에 병사 인권 보호와 소통 능력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포함시켰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지휘관에게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되었고 4개의 별, 아들의 눈물 앞에 무너지다라는 제목으로 전 국민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의 부조리를 고발할 수 있는 익명신고 시스템은 국방부 헬프콜로 통합되어 더욱 강화되었고 전군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병영문화 실태조사가 시행되었다. 안태준의 분노는 단순히 한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썩어 빠진 군 조직의 환부를 도려내고 더 이상 자신과 같은 아픈 아버지가 그리고 자신의 딸과 같은 억울한 아들, 딸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한 군인의 마지막 충정이 담긴 위대한 개혁의 신호탄이 되었던 것이다. 특공여단 부대 분위기는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바뀌고 있었다. 병사들은 더 이상 간부들을 일방적으로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의 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희미한 희망의 빛이 돌기 시작했다. 임시로 대대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 이민재 대위는 매일 저녁 병사들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용기가 이 부대를 바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대에서 다시는 여러분의 인권이 짓밟히고 명예가 더럽혀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어떤 부당한 일이 있어도 숨기지 말고 저에게 혹은 새로 생긴 헬프콜을 통해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이 지휘관으로서 저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임무입니다. 한 아버지의 눈물과 분노에서 시작된 작은 파문은 이제 군 전체를 건강하게 바꾸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힘차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특별감찰이 끝나고 가해자들이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된 후 특공여단에는 어색하지만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안서연 중위의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해져만 갔다.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러왔던 부조리의 사슬이 끊어졌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변화가 자신의 의지가 아닌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력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더 이상 안중위가 아니었다. 부대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참모 총장의 딸로 대하고 있었다. 동료들의 시선 속에는 존경심보다는 조심스러움이, 부하들의 눈빛 속에는 친근함보다는 어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강민혁 소령이 조용히 그녀를 찾아왔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부대 근처의 한적한 카페에 마주 앉았다. 많이 힘들지? 강민혁이 걱정 어린 표정으로 물었다. 생각보다 복잡해요, 오빠. 서연이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얼굴에 남은 흉터는 이전보다 옅어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진 듯했다. 이렇게 되는 걸 원했던 건 아니었는데. 참모 총장님도 요즘 고민이 많으셔. 딸을 지키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과 공정한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 지휘관의 책임 사이에서 매일 밤 잠을 설치신다고 들었어. 서연은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방식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아쉬움이 그녀의 마음 한구석을 아프게 했다. 그녀가 진정으로 바랐던 것은 이런 거대한 파도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둘러싼 작은 편견의 벽을 하나씩 깨트려 나가고 싶었을 뿐이었다. 오빠, 저 결심했어요. 서연이 굳은 표정으로 진지하게 말했다. 무슨 결심인데? 강민혁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저 전역하려고 해요. 서연의 그 한마디에 강민혁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다. 전역?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지금 포기하면 네가 지금까지 피땀 흘려 노력했던 게 다 물거품이 되잖아.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서연이 창밖의 푸른 하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더 큰 의미를 찾으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 부대에 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두가 저를 참모 총장의 딸로만 볼 테고 저는 더 이상 군인 안서연으로서 온전히 싸울 수가 없게 됐으니까요. 강민혁은 그녀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 그녀의 눈빛을 보고 알 수 있었다. 그는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지만 더 이상 그녀를 말릴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새로운 전장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친 후였다. 그날 저녁 서연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참모총장 관사를 찾았다. 오랜만에 마주 앉은 부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다.
아빠,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고생은 무슨,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안태준이 딸의 얼굴에 남은 흉터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아빠, 제가 정말 원했던 건 이런 방식이 아니었어요. 알고 있다. 안태준이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너무 성급했는지도 모르겠다. 네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렸어야 했는데. 성급한 게 아니라 아빠와 저의 방향이 달랐을 뿐이에요. 서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빠는 위에서부터 군을 바꾸려 하셨지만 저는 진정 변화는 아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군복을 벗으려고 해요. 서연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새로운 계획을 털어놓았다. 국방부 산하의 국방정책연구소로 자리를 옮겨 성별이나 체력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군인이 공정하게 훈련받고 평가받을 수 있는 과학적인 훈련 시스템을 연구하고 싶다고 했다.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는 지휘관이 아니라 군 전체의 미래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정책 전문가로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다. 안태준은 딸의 계획을 듣고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그녀의 깊은 생각과 넓은 시야에 감탄했다. 자신의 딸이 개인적인 상처와 분노를 넘어 군 전체의 미래를 고민하는 진정한 군인으로 성장해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알겠다. 안태준이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선택한 길이라면 아비는 언제나 너를 믿고 지지하겠다. 가서 네가 꿈꾸는 군대를 네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거라. 몇 달 후 서연은 조용히 저녁식을 치렀다. 화려한 의식은 없었지만 그녀를 진심으로 따랐던 3소대 부하들과 그녀의 편이 되어 주었던 몇몇 동료들이 참석하여 그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었다. 정수민 이병을 비롯한 부하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와의 이별을 아쉬워했다. 중위님, 정말 가시는 겁니까? 가는 게 아니야. 서연이 그들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미소 지었다. 나는 그저 다른 전장으로 옮겨가는 것뿐이야. 더 넓은 곳에서 모두를 위한 싸움을 계속할 거다. 서연은 부대를 떠나며 마지막으로 부대 정문을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새로 내걸게 한 현수막이 바람에 늠름하게 펄덕이고 있었다. 진정한 군인은 자신보다 약한 이를 보호하는 자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2막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안서연은 국방정책연구소에서 자신의 모든 열정과 능력을 쏟아부었다. 그녀는 성별과 개인의 체력 차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녀의 연구는 단순히 여성 군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체력이 약한 병사, 부상에서 회복 중인 병사 등 모든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그녀의 목표였다. 그녀의 혁신적인 연구는 군 내부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점차 육해공군 전체로 확대되어 대한민국 군의 훈련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기틀이 되었다. 안태준 총장 역시 군의 가장 높은 곳에서 딸의 도전을 묵묵히 지원하며 진정한 변화는 위로부터의 강압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공감과 합리적인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는 지휘관이 되었다. 한편 그녀가 떠난 특공 여단에도 새로운 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고 있었다. 성별이나 배경이 아닌 오직 능력과 인품으로만 평가받는 분위기, 선임이 후임을 존중하고 이끌어주는 문화가 만들어졌다. 무엇보다 안서현이 남기고 간 그 꺾이지 않는 정신, 즉 진정한 강함에 대한 가치가 새로운 세대의 후배들에게 소중한 유산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후배들은 그녀를 강철의 그림자라고 불렀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보이지 않게 하지만 그 누구보다 단단하게 조직을 지탱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었던 존재라는 의미였다. 그녀의 얼굴에 남은 흉터는 더 이상 아픔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의에 맞서 싸운 용기의 훈장이자 모든 편견을 이겨낸 승리의 증표로 기억되었다. 어느 날 장교로 임관하여 멋진 지휘관으로 성장한 정수민 소위가 서현에게 긴 편지를 보내왔다. 연구원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용기 덕분에 제가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원님께서 걸어가신 그 험난했던 길을 따라 저희 역시 부끄럽지 않은 후배가 되어 이 부대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서연은 편지를 읽으며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오랜만에 따뜻하고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자신이 꿈꿔왔던 진짜 변화가 이제 자신은 손을 떠나 새로운 세대의 마음속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한 여성 군인의 외로운 싸움에서 시작되었던 이야기는 이제 한 세대의 굳건한 희망이 되어 대한민국 군의 더 밝고 건강한 미래를 약속하며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었다.